서울의 밤은 별들의 무덤 위에 세워진 거대한 보석 상자 같았다. 퀀텀 리프타워의 최상층, CEO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야경도 방 안의 냉기를 녹이지는 못했다. 강태준은 칠흑 같은 어둠과 도시의 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정장은 그의 단단하고 빈틈없는 실루엣을 완벽하게 그려냈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그가 짊어진 무게를 암시했다. 그의 앞 책상 위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긴급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도표들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떠 있었다. 모든 화살표는 단 한 사람, 그의 숙부인 강민혁 부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야망에 찬 늙은 늑대. 아버지가 일군 회사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평생을 기다려온 남자였다. 똑똑 가벼운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태준의 그림자처럼 수년간 그를 보좌해온 충직한 부하였다. 대표님, 방금 전 이사회 비공식 라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부회장 측이 해외 연기금을 추가로 확보한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지분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도시의 심장을 꿰뚫을 듯 날카롭게 고정되어 있었다. 예상했던 바다. 늙은 여우는 항상 마지막에 술을 숨겨두는 법이지. 그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감정의 동요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체스판의 다음 수를 읽는 기계 같았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그 안에 확실한 우호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김 비서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실패라는 단어는 강태준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단어가 현실이 되어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유라그룹과의 혼담은 어떻게 되어가나. 태준이 마침내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유라그룹은 보수적인 성향의 재계 원로들이 포진한 곳으로 그들과의 결합은 단순한 지분 확보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안정과 전통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다른 중립주주들을 끌어올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김 비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강 부회장 측에서 유라그룹 회장에 숨겨진 비자금 내역을 흘린 것 같습니다. 저희와의 결합을 통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표해왔습니다. 집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진 순간이었다. 강민혁은 태준의 모든 계획을 한 수 앞서 읽고 철저하게 길을 차단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플랜 B가 필요합니다. 대표님. 태준은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그는 보고서를 옆으로 밀어내고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단아한 인상의 한 여성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떠 있었다. 한서연, 28세, 아름 갤러리, 수석 큐레이터, 플랜 B는 없다. 태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언제나 플랜 A뿐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경로를 수정할 뿐. 그는 한서연의 프로필을 확대했다. 사진 속 그녀는 소박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듯한 고요한 힘이 담겨 있었다. 김 비서, 이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약속을 잡도록 해. 같은 시각 서울의 화려함이 한 발짝 비켜간 한적한 동네. 낡았지만 기품 있는 벽돌 건물에 아름 갤러리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갤러리 안은 희미한 조명 아래 먼지 쌓인 정적이 감돌았다. 한서연은 텅 빈 전시 공간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한 독촉장들이 흩어져 있었다. 고종 납부동지서, 무롱산 갑류 예고.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한때는 아버지의 꿈이자 자부심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거대한 빚더미가 되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유능한 큐레이터였던 그녀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과 교묘하게 설계된 투자 사기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그 투자 사기의 배후에 퀀텀 리프의 자회사와 강민혁 부회장의 이름이 희미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일 뿐이었다. 서연아, 이제 그만 들어와 쉬어라. 갤러리 안쪽 작업실에서 어머니의 기운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황급히 바닥에 독촉장들을 주워 서류 더미 아래 숨겼다. 네. 엄마, 거의 다 정리했어요. 곧 들어갈게요.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목소리는 프레다틀스키 떨려 나왔다. 그녀는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신진 작가들의 열정이 담긴 작품,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수집한 귀한 그림들, 이 모든 것이 곧 헐값에 팔려나가 뿔뿔이 흩어질 운명이었다. 심장이 아려왔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 갤러리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지켜내고 싶었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퀀텀 리프의 강태준 대표님을 모시는 김비서라고 합니다. 퀀텀 리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이름이 왜 자신에게 연락을 해왔는지 서연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저희 대표님께서 한서연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내일 오후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갤러리 일로 몇몇 기업의 후원 담당자를 만난 적은 있었지만 CEO가 직접 만나자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약속이 잡혔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퀀텀 리프타워의 위용에 압도당한 채 로비에 들어섰다. 어제 김 비서와의 통화 이후 그녀는 밤새 뜬 눈으로 퀀텀 리프와 강태준에 대해 조사했다. IT 업계의 젊은 황태자,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 피도 눈물도 없는 경영인, 그에 대한 수식어는 하나같이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하고 미니멀한 공간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흑과 백, 그리고 회색으로 이루어진 세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온기마저 거부하는 듯한 공간이었다. 안내받은 회의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삭막한 공간.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굽어보는 자의 시선이었다. 서연이 자리에 앉아 어색한 침묵 속에서 기다린 지 약 10분.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사진이나 기사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 날카로운 턱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고 검은 눈동자. 그는 마치 잘 조각된 얼음 조각상 같았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으며 아무런 인사도 서론도 없이 곧장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 김 비서의 목소리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시간 낭비는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
본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서연은 긴장감에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그는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열어보시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첫 장의 제목을 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혼인계약서.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농담의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지금 이게 무슨 말 그대로입니다. 태준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와 결혼해 주셔야겠습니다. 기간은 1년. 서류상으로 완벽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도 서연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CEO가 초면인 자신에게 던진 말이 결혼이라니.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황당한 설정은 없을 터였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리고 왜 하필 저입니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한서연 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배경, 이미지, 그리고 당신이 처한 상황까지 모든 것이 내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철저히 비즈니스 용어였다. 배경, 이미지, 상황. 서연은 마치 하나의 상품이 되어 평가받는 기분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거래할 생각 없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태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을 붙잡았다. 아룸 갤러리 부채 총액 50억. 사흘 뒤 최종 부도 처리 예정. 서연의 몸이 굳었다. 그가 어떻게 아버님의 병원비 그리고 어머님의 그만하세요. 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의 가장 아프고 약한 부분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헤집고 있었다. 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계약이 성사되면 그 모든 빚을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50억 전액. 즉시 상환 조건으로. 그리고 갤러리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10억을 추가로 투자하겠습니다. 당신이 큐레이터로서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의 제안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50억. 그녀가 평생을 발버둥쳐도 만져볼 수 없는 돈. 아버지의 목숨과도 같은 갤러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 상호 간의 사생활 존중. 계약 기간 동안 이성 문제 금지. 공식 석상에서의 부부 역할 수행 의무. 모든 것이 차가운 법률 용어로 포장되어 있었다. 감정 없는 거래. 1년간의 영혼을 파는 대가로 그녀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었다. 태준은 침묵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거절할 수 없으리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을 무기 삼아 가장 효율적인 거래를 제안했을 뿐이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기침소리, 어머니의 한숨소리, 텅 빈 갤러리의 냉기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가? 애초부터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그녀의 눈동자가 태준의 차가운 눈과 마주쳤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짜낸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준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호선이 그려졌다 사라졌다. 승자의 미소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만년필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거기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서연은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 자신의 이름이 들어갈 빈칸을 내려다보았다. 이 차갑고
검은 잉크가 앞으로 1년간 그녀의 삶을, 아니, 그녀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다. 한서연의 펜 끝이 종이에 닿아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협상의 공기가 아니었다. 거래가 완료된 후에 차갑고 사무적인 공기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서명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처리해. 짧은 명령 한마디에 김 비서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자금이체를 실행했다. 몇 번의 타이핑 소리와 함께 서연의 아버지가 평생을 짊어지고 있던 50억이라는 숫자가 그녀의 눈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졌다. 동시에 아룸 갤러리의 법인 계좌로 10억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찍혔다. 지옥과 천국이 단 몇 분 사이에 교차했다. 하지만 서연은 기쁨 대신 영혼의 일부가 뜯겨 나간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내다. 한서연 씨,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흥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아내라는 단어는 그저 계약서상의 직책을 읊는 것처럼 들렸다. 오늘 중으로 내 집으로 짐을 옮겨야 할 거다. 김 비서가 도울 테니 필요한 것만 챙기도록. 나머지는 전부 새로 사는 게 좋겠지. 퀀텀 리프의 안주인에게 어울리는 것들로. 그것은 배려가 아닌 짓이었다. 그는 서연의 과거를 지우고 자신의 필요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빚어내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자신의 이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강태준의 집, 아니, 그들의 집이 될 공간은 한남동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서연이 최소한의 짐이 담긴 트렁크를 끌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거대한 미술관에 발을 들인 듯한 착각에 빠졌다. 높은 천장, 도시를 정원처럼 품은 전면 유리창, 그리고 최소한의 색으로만 이루어진 인테리어. 모든 가구와 소품은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작품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잘 꾸며진 쇼룸, 혹은 주인을 닮아 차갑게 얼어붙은 성 같았다. 가정부가 그녀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다. 사모님께서 지내실 방입니다. 방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호화로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드레스룸이었고 욕실은 웬만한 원룸 크기만 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문 바로 맞은편에 굳게 닫힌 또 다른 문이었다. 강태준의 침실일 터였다. 물리적인 거리는 그들이 설정한 관계의 거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거대한 대리석 식탁의 양끝에 마주 앉아 첫 식사를 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나올 법한 요리들이 차려졌지만 숟가락과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내일 언론에 우리의 결혼 사실을 공식 발표할 거다.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너무 빠르지 않나요? 강민혁 부회장이 손을 쓰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 모든 것은 속도전이야. 그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의 러브 스토리에 대한 시나리오다. 숙지하도록. 그가 내민 태블릿에는 그와 그녀가 어떻게 만나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한 한 편의 소설이 적혀 있었다.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우연히 만나 예술적 교감을 나누다 사랑에 빠진 재벌 3세와 비운의 큐레이터. 기가 막힐 정도로 진부하고 통속적이었다. 그리고 몇 가지 규칙이 있다. 그는 마치 새로운 프로젝트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듯 말했다. 첫째, 공적인 장소에서는 애정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다. 가벼운 스킨십, 애정 어린 시선, 연습이 필요할 거다. 둘째, 사적인 공간에서는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질문은 금물이다.
우리의 소통은 오직 업무에 한해서만 이루어진다. 셋째, 양가 가족들 앞에서는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 조만간 공식적인 상견례 자리를 만들 거다. 서연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 1년간의 장기 프로젝트에 투입된 파견 직원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문득 그녀도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규칙이 하나 있어요.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아무리 우리가 계약 관계라고 해도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지켰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갤러리에서 일하는 것만큼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제 일이자 제 자신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태준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이내 그는 짧게 대답했다. 좋아. 그 정도는 합리적인 요구군. 그것으로 그들의 첫 저녁 식사와 결혼 생활 규칙 제정은 끝이 났다. 서연은 텅 빈 접시를 보며 생각했다. 앞으로 1년 동안 그녀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성에서 가면을 쓴 채 살아가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퀀텀 리프가 공식적으로 강태준 대표의 결혼을 발표하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재계의 황태자와 평범한 큐레이터의 신데렐라 스토리. 언론은 그들이 만들어낸 시나리오를 그대로 받았었고 대중은 열광했다. 강민혁 부회장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서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태준이 보낸 스타일리스트와 에티켓 전문가들이 매일같이 펜트하우스를 드나들었다. 그녀의 옷, 머리 스타일, 화장법, 말투,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강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에 맞게 재단되었다. 그녀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와 보석들을 걸치고 복잡한 재계의 인물 관계도를 외워야 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낯선 여자를 보고 있었다.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한서연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점점 껍데기만 남은 인형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시험대가 찾아왔다. 퀀텀 리프의 신기술 발표 기념 파티. 결혼 발표 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공식 석상에 나서는 자리였다. 파티장으로 향하는 차 안. 태준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오늘 밤 수많은 눈들이 우리를 지켜볼 거다. 특히 강민혁 부회장의 눈을 속여야 해. 실수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서연은 반짝이는 클러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심장이 긴장으로 세차게 뛰었다. 파티장에 도착해 차문이 열리는 순간 수십 개의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눈앞이 하얘지는 순간 태준의 단단한 팔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의 손길은 연기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갑작스러운 접촉에 서연의 몸이 살짝 굳었다. 태준은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웃어. 서연은 기계적으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그의 리드에 따라 레드카펫을 걷는 동안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느꼈다. 질투, 부러움, 그리고 의심.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무대 위에 선 기분이었다. 파티장 안에서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의 연인이었다. 태준은 타고난 지배자처럼 사람들을 대했고 서연은 큐레이터로서 다져온 안목과 침착함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생각보다 역할을 잘 해내고 있었다. 재계 인사들의 고리타분한 농담에도 우아하게 미소 지었고 예술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보여주며 좌중의 감탄을 자아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어색해하며
실수나 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백조처럼 우아하게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조금은 의외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가짜 축하를 얼굴에 가득 담은 강민혁 부회장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야, 우리 태준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어디에 숨겨두고 있었나. 축하하네. 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의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새아가 강민혁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한서연입니다. 서연은 미소를 잃지 않고 그의 손을 맞잡았다. 강민혁은 그들의 러브스토리를 비꼬듯 물었다. 뉴욕에서 처음 만났다고 들었는데 우리 태준이의 어떤 면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 이놈이 일밖에 모르는 아주 무뚝뚝한 녀석인데 말이야.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거짓임을 떠보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다. 긴장된 침묵이 흐르는 순간 태준이 나서기 전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뚝뚝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일에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이겠죠. 그녀는 태준을 사랑스럽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다. 그 시선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태준조차 순간적으로 연기라는 것을 잊을 뻔했다. 저는 그런 진심 어린 열정을 가진 남자를 항상 존경해 왔거든요. 아마 그런 모습에 반했나 봐요. 아버님이라는 호칭에 강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서연은 그의 허를 찌른 것이다. 태준은 놀라움과 흥미가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여자였다. 강민혁은 더 이상 공격할 빌미를 찾지 못하고 쓴웃음을 지으며 물러났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완벽하게 승리했다.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화려했던 무대가 끝나자 둘 사이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허리에 둘렀던 팔을 풀었고 그들 사이의 거리는 다시 멀어졌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재킷을 벗으며 말했다. 오늘 잘했어. 그것은 마치 부하 직원을 칭찬하는 듯한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였다.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서연은 홀로 거실에 남았다. 그녀는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여자. 하지만 그 눈동자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공허했다. 오늘 밤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해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진짜 자신을 조금 더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이 화려한 무대, 이 거대한 세장 속에서 과연 1년을 버텨낼 수 있을까? 밤에 장막이 내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 발표 후 몇 주가 흘렀다. 강태준과 한서연의 세상은 두 개의 무대로 나뉘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고 귓속말을 나누는 완벽한 부부.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향하는 두 명의 이방인이었다. 대화는 오직 다음 공식 일정에 대한 브리핑뿐이었다. 태준은 강민혁의 공세에 맞서 회사의 방어벽을 쌓느라 여념이 없었고 서연은 태준이 투자해준 자금으로 아름 갤러리를 재정비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는 갤러리의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잠재력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세계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침묵의 동거였지만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 속에서 기묘한 안정감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 평온을 깨뜨린 것은 VVIP 체리티 아트 옥션 갈라의 초대장이었다. 국내 굴지의 기업 총수들과 명사들이 총출동하여 예술품을 경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재계와 예술계의 가장 큰 연례 행사였다. 과거에 서연은 이 행사에 스태프로 참여하여 분주하게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역할은 퀀텀 리프의 안주인이자 최대 후원 기업 대표의 파트너였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네요. 파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어깨가 드러나는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태준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골라준 옷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갑옷처럼 느껴졌다. 당신 전문 분야 아닌가? 태준이 무심하게 서류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작품을 보는 것과 작품을 사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그냥 내 옆에서 적당히 미소만 짓고 있으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미세한 배려를 느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 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파티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미술관처럼 전시되어 있었고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서연은 태준의 팔짱을 끼고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연기였다. 경매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들이 연이어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다. 태준은 회사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몇 점의 작품을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강민혁 부회장이 마이크를 잡기 전까지는 행사의 주최 측 이사 자격으로 무대에 오른 그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멋진 작품들이 많군요. 특히 저기 있는 무명 작가의 풍경화는 개인적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작고 낡은 캔버스의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경매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끼어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림이었다. 강민혁은 객석에 앉은 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마침 이 자리에 국내 최고의 큐레이터 중 한 분이 와 계시니 이 그림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군요. 강 대표의 아내 되시는 한서연 씨, 어떻습니까? 저 그림 과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일까요?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명백한 함정이자 도발이었다. 저 그림이 만약 가치 없는 작품이라면 서연의 안목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어설프게 칭찬했다가 위작이나 졸작으로 밝혀지기라도 하면 퀀텀 리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될 터였다. 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강민혁이 그녀의 전문 분야를 역으로 이용해 이런 비열한 함정을 팔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모두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오기가 솟았다. 이곳은 그녀의 전쟁터였다. 그녀는 태준을 한번 흘깃본 뒤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림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전문가용 소형 루페를 꺼내 들고 그림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다. 붓터치의 방향, 물감의 균열, 캔버스 천의 직조 방식과 뒷면의 서명까지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진지하고 날카로웠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몇 분간의 침묵 후 그녀는 몸을 돌려 객석을 향해 섰다. 이 그림은 19세기 말 프랑스 바르비 종파의 영향을 받았지만 주류 화단에 편입되지 못하고 사라져간 한 무명 화가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강 부회장님께서 이 그림의 감명을 받으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풍경화지만 자세히 보면 빛을 다루는 솜씨가 매우 독특합니다. 특히 저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햇살의 표현은 인상주의의 기법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거칠고 감정적인 터치로 그려졌습니다. 이는 당시 화단의 주류였던 아카데미즘에 대한 반발이자
자신만의 화풍을 찾으려는 화가의 고뇌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림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물론 이 작품이 수십억의 가치를 지닌 걸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미술사적으로도 크게 조명받지 못한 작품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가치라는 것이 항상 돈으로만 매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잊혀간 한 예술가의 진솔한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큐레이터로서 바로 그런 진정성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이 자선 경매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다. 그림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예술적 의미를 끌어내어 행사의 격을 한 단계 높여버렸다. 강민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나는 한서연을 보고 있었다. 계약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하고 강한 한 사람으로서의 그녀를. 결과적으로 그 무명 화가의 그림은 그날 경매의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며 한 컬렉터에게 낙찰되었다. 모든 것이 서연의 덕분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평소와 같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 무게는 전혀 달랐다. 어색함이 아닌 묘한 여운이 감도는 침묵이었다. 대단하더군.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류가 아닌 창밖을 보며 던진 한마디였다. 과찬이세요? 아니, 진심이야.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런 무대에서 그렇게 빛나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거래가 아닌 감탄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낯선 시선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창밖을 보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채소 내리는 순간이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높은 하이힐에 발이 익숙지 않았던 탓인지, 서연은 발을 헛디디며 균형을 잃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기울어지는 찰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아 안았다. 태준이었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그의 품 안에 온전히 들어왔다. 그의 심장 소리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다. 괜찮아.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발목에서 전해져 오는 찌르는 듯한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발목을 심하게 접질린 모양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가볍게 들어 안았다. 잠깐, 저 걸을 수 있어요? 서연이 당황하며 그의 어깨를 밀어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얌전히 있어.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의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는 가정부를 부르는 대신 직접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신발을 벗겨야겠어. 그는 그녀의 발을 조심스럽게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다. 그리고는 하이힐의 스트랩을 풀어주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발목에 닿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늘 멀게만 느껴졌던 남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가 지금 자신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붉게 부어오른 그녀의 발목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럽게 냉찜질을 해주고 압박붕대를 감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붕대가 감기는 소리와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서연은 붕대를 감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일에 집중할 때와 똑같은 진지한 눈빛.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CEO 강태준이 아닌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치료가 끝나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 같았다. 태준의 눈동자가 전에 없이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 여자, 한서연은 그가 세워놓은 견고한 성벽을 자꾸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주영! 그는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홀로 소파에 남았다. 발목의 통증보다 더 아릿하게 심장이 저릿했다. 그가 남기고 간 온기, 그의 흔들리던 눈빛, 그리고 그들 사이에 흘렀던 숨막히는 침묵.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단단한 얼음벽에 오늘 밤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자선 경매 갈래서의 완벽한 패배는 강민혁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크리스털 잔에 담긴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신경질적인 심기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한서연,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그 계집애가 감히 자신을 물먹였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판에서. 알아봐. 그가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에게 명령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약점이든 추문이든 뭐든 상관없어. 늙은 아비 병원비를 위해 몸이라도 팔았던 과거가 있다면 더 좋고.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악독했다. 그는 믿지 않았다.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여자애가 순수한 사랑만으로 강태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분명 무언가 있을 것이다. 강태준의 발목을 잡고 그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치명적인 약점. 그날 밤 발목을 다친 서연을 안고 들어왔던 그 순간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전류 같은 긴장감과 어색한 설렘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그들은 여전히 말없이 각자의 접시만 내려다보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태준은 서류를 보는 척하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맞은편에 서연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갤러리 재개관 준비로 분주했다. 작은 노트북을 앞에 두고 집중해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는 옆모습. 고심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가끔씩 안경을 고쳐 쓰는 가느다란 손가락.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녀의 사소한 모습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한서연은 계획을 위한 도구이자 파트너일 뿐이었다. 감정적인 교류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했다. 그것이 이 계약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자선 경매장에서 보여준 그녀의 빛나는 모습과 자신의 품에 안겼을 때 느껴졌던 가녀린 떨림, 그리고 상처 입은 발목을 치료해 줄 때 말없이 그를 올려다보던 깊은 눈동자. 그 모든 것이 그의 견고한 이성의 벽을 조금씩 침식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의 비서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오랜만이야. 태준 씨.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다. 그녀는 한때 모델로 활동했던,
지금은 M&A 전문가로 변신한 오수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태준의 얼어붙은 심장을 만든 장본인이자 그의 첫사랑이었다. 태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빙점 이하로 떨어졌다. 여긴 어떻게 온 거지? 어떻게라니? 섭섭하게 파트너사에 방문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우리 아큘라 캐피털이 이번에 퀀텀 리프의 신규 AI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거 몰랐어. 오수진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그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등장은 우연을 가장한 철저한 계획이었다. 몇 년 전 태준이 아직 후계자로서의 입지가 불안정하던 시절, 그녀는 그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해 회사 내부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남자에게로 떠났었다. 그녀의 배신은 태준에게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다.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담당 부서와 하도록 해. 내 집무실은 사적인 담소를 나누는 곳이 아니니까. 태준이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오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책상에 기대어 그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유혹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직도 화났어. 그때는 나도 어렸잖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이지. 우리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 당신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서류뿐인 정략 결혼이라는 것도. 그 순간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점심 약속을 위해 태준을 데리러 온 서연이었다. 그녀는 다정하게 서로의 몸을 밀착하고 있는 태준과 오수진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수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 이분이 그 유명한 신데렐라인가 보네. 생각보다 평범하네. 나가. 태준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오수진과 서연 중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불분명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꾸벅 숙였다. 실례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문을 닫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위태로워 보였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한편 강민혁이 고용한 사람들은 한서연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추문이나 약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병환, 갤러리를 지키기 위해 명문대 대학원 진학도 포기하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녀의 지난 날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낮에는 갤러리에서 일하며 잠잘 시간도 없이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었던 눈물겨운 기록들 뿐이었다. 젠장. 보고를 받은 강민혁은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이런 미담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감동할지는 몰라도 투자자들은 동정심으로 돈을 움직이지 않아. 그는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야기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가난하지만 정직한 큐레이터가 아니라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늙은 재벌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다. 결국 젊은 CEO를 낚아챈 야심 많은 여자로 말이야. 며칠 뒤 증권가 정보지를 중심으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서연이 결혼 전 갤러리 후원을 빌미로 여러 기업의 총수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그녀가 과거에 만났던 미술계 후원자들의 이름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실렸고 마치 그녀가 그들과 부적절한 관계라도 맺은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아룸 갤러리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고 인터넷에는 그녀를 향한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넘쳐났다. 서연은 갤러리 안쪽 작업실에 숨어 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떨리는 손은 그녀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더럽혀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이 계산된 유혹으로 매도당하고 있었다. 그때 갤러리 문이 거칠게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괜찮아. 그가 서연의 앞에 서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갤러리 이미지가,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피해가 갈 거예요. 이건 전부 누구 때문인지 알아.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건 당신 탓이 아니야.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벌인 짓이니까. 그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나와.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갤러리 밖으로 이끌었다. 대표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사모님에 대한 소문이 사실입니까?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마이크가 벌떼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눈앞이 아찔해지며 몸을 움츠렸다. 그 순간 태준이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단단한 팔로 감쌌다. 그는 마치 온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모든 카메라를 차갑게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위압감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지금부터 내 아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언론과 개인에 대해 퀀텀 리프의 모든 법무팀을 동원하여 민영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뒤에 있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내 아내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녀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녀의 꿈과 노력을 돈으로 모욕하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온 세상에 공표한 것이다. 그의 행동은 계약서에 명시된 그 어떤 의무보다도 훨씬 더 깊고 본능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차가운 이성이 아닌 뜨거운 가슴에서 나온 외침이었다. 기자들은 그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하지 못했다. 태준은 서연의 손을 굳게 잡은 채 기자들 사이를 뚫고 자신의 채 그녀를 태웠다. 차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그리고는 차가 출발하기 전 나지막이 말했다. 울지 마. 당신은 조금도 잘못한 거 없어. 서연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서로의 필요에 의해 묶인 사이. 하지만 방금 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던 그의 모습은 진짜였다. 계약과 현실 사이의 경계선이 오늘 밤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폭탄 선언은 강민혁의 계획을 산산조각 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부부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내를 지키는 냉혈 CEO. 대중은 그의 차가운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뜨거운 순정에 열광했다. 덕분에 퀀텀 리프의 주가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펜트하우스 안에서 일어났다. 태준이 서연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이 허물어졌다. 이제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기보다 거실에서 서류를 보았고 서연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자신의 갤러리 기획안을 검토했다.
때로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각자의 일에 몰두했지만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시선이 마주치면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서연은 아침마다 그를 위해 원두를 직접 갈아 커피를 내렸다. 그가 좋아하는 다크로스트. 원두의 종류와 가장 맛있는 물의 온도를 그녀는 어느새 파악하고 있었다. 태주는 서연이 늦게까지 갤러리 일로 귀가하지 않으면 거실 불을 켜놓은 채 소파에서 잠이 들곤 했다. 계약서에는 없는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배려들이 그들의 관계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개인적인 공격에 실패한 강민혁은 훨씬 더 치명적이고 거대한 칼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강태준의 모든 것이자 퀀텀 리프의 미래가 걸린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였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으로 태준이 CEO가 된 직후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야심작이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퀀텀 리프는 IT 기업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유력 경제지에 퀀텀 리프의 프로메테스 안정성 결함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내부 관계자의 제보라는 형식의 기사에는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 대규모 정전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데이터는 교묘하게 조작되었지만 일반 대중과 투자자들을 겁주기에는 충분했다. 그날 개장과 동시에 퀀텀 리프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 2명이 경쟁사로 이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결정타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던 유럽의 블루어스 에너지가 돌연 기술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강민혁이 수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한 동시다발적 공격이었다. 태주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사회는 거세게 그를 압박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는 밤낮 없이 회사에 머물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둑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수척해졌고 날카로운 신경은 한계에 다다른 듯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은 그런 그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계약서의 조항. 서로의 사적인 삶과 업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저 업무 파트너가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서 주었던 남자. 자신의 아픈 발목을 치료해 주던 남자. 그리고 지금은 홀로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남자였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규칙을 어겼다. 그녀는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따뜻한 수프를 들고 펜트하우스 서재의 문을 열었다. 그곳은 태준의 성격이었다. 나가. 태준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나가는 대신 쟁반을 그의 책상 한쪽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것만 드세요. 그러다 쓰러지면 싸움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태준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가 있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샌드위치를 집어들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그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다. 그녀는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묵묵히 곁에서 그를 돌보았다. 그녀의 존재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태준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서연은 잠에서 깨어 서재로 향했다. 불이 켜진 채였다. 아니나 다를까. 태주는 책상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복잡한 서류들과 기술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그의 어깨에 덮어주려 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서류가 들어왔다. 계약을 파기한 유럽 파트너사. 블루어스 에너지의 지분구조 변동에 대한 보고서였다.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였지만 서연의 시선은 한 이름에 꽂혔다. 계약 파기 직전 블루어스 에너지의 지분 일부를 인수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 코르부스 홀딩스 코르부스 홀딩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코르부스, 라틴어로 까마귀라는 뜻. 그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미술계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이용해 비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유령 회사였다. 수법이 너무나 교묘해서 증거를 잡지는 못했지만 암암리에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 IT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이름이 왜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걸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잠든 태준을 흔들어 깨웠다. 태준 씨, 일어나 봐요. 이것 좀 보세요. 무슨 일이야? 잠에 취한 그가 짜증스럽게 눈을 떴다. 이 회사 이름이요. 코르부스 홀딩스. 저 이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태준은 멍한 눈으로 서류를 보았다. 페이퍼 컴퍼니군. 강민혁이 자금 세탁용으로 쓰는 회사 중 하나겠지. 별다른 의미는 없어. 그는 피곤한 듯 다시 엎드리려 했다. 아니에요. 서연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다. 이 회사는 그냥 유령 회사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미술품 경매 시장을 뒤흔들었던 회사예요. 실체가 없는데도 수백억짜리 그림들을 현금으로 사들여서 자금 출처를 의심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들이 사들인 그림들이 얼마 뒤에 전부 도난당하거나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그림이 아니라 거래 기록이 필요했던 것처럼요. 태준의 잠이 확 달아났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미술품을 이용한 자금 세탁, 그리고 사라진 그림들. 서연의 이야기는 그가 놓치고 있던 퍼즐의 조각을 맞춰주고 있었다. 강민혁은 단순히 파트너사를 매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을 동원했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미술품 거래라는 위장막을 사용한 것이다. 김비서, 태준은 즉시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코르부스 홀딩스와 관련된 모든 미술품 거래 내역, 그리고 블루어스 에너지의 지분을 인수한 시점의 자금 흐름을 다시 추적해 미술품 암시장 브로커 라인까지 전부 동원해. 그날 새벽부터 태준의 서재는 두 사람의 합동작전 본부가 되었다. 태준은 기업 정보와 자금 흐름을 분석했고 서연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미술계의 뒷소문과 코르부스 홀딩스의 과거 행적을 파헤쳤다. IT 전문가와 아트 큐레이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협업은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서연이 던진 단서들은 태준의 분석에 날개를 달아주었고 태준의 전략적 사고는 서연이 수집한 정보들을 날카로운 증거로 다듬어 주었다. 그들은 며칠 밤을 함께 세웠다.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의견 차이로 격렬하게 다투기도 하고 지쳐 쓰러진 서로를 격려하며 밤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완전히 잊었다. 그들은 생사를 함께하는 동맹이자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파트너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강민혁이 코르부스 홀딩스를 통해 블루어스 에너지의 이사진을 불법적으로 매수했고 그 대가로 지불된
검은 돈이 한 점에 사라진 그림값으로 위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완벽한 자금 흐름도였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순간 두 사람은 탈진한 채 의자에 몸을 기댔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빈 커피잔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난 후의 고요함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피로에 지쳤지만 그들의 눈은 승리의 예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오면서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쌓여 있었다. 직면했던 거대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끈이 되어 주었다. 강태준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와 서연이 밤새워 찾아낸 증거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강민혁의 심장을 정확히 겨눴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태준은 강민혁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불법적인 M&A 시도를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처음에는 코웃음치며 반발하던 강민혁은 자신의 비밀 계좌와 미술품 거래 내역까지 낱낱이 드러나자 사색이 되었다. 결과는 강태준의 완벽한 승리였다. 강민혁은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즉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둘러싼 모든 의혹은 해소되었고 폭락했던 주가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로 반등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강태준의 왕국은 더욱 굳건하게 세워졌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태준은 평소와 달랐다. 승자의 여유나 안도감보다는 깊은 피로와 함께 어딘가 허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화려한 배달 음식이나 가정부가 차려주는 진수성찬 대신 냉장고에 있는 간단한 재료들로 따뜻한 파스타를 만들었다. 거대한 식탁이 아닌 아일랜드 식탁에 마주 앉아 그들은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다. 고마워.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였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는걸요. 아니,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서연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어. 한서연, 내게는 필연이었지. 그의 직설적인 고백에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태준도 잔을 들었다. 맑은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들 사이의 어색함을 녹여주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의 어린 시절 꿈, 태준이 좋아했던 책, 계약서에는 없는 사소한 이야기들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엮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태준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강민혁의 계략으로 등을 돌렸던 유럽의 파트너사 블루어스 에너지의 마음을 되돌려야 했다. 다행히 블루어스의 CEO인 핸드릭 회장은 강민혁의 비리가 밝혀지자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왔다. 그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환경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그 기간에 제주도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최종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특별한 조건을 덧붙였다. 얼마 전 한국의 자선 경매 소식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예술의 조예가 깊은 강 대표님의 사모님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는군요. 괜찮으시다면 꼭 동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비서에게 보고를 받은 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제주도 출장 준비에 서연 씨와 함께 갈 거니까 최고급으로. 그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고 단호해서 오히려 김 비서가 놀랄 정도였다. 태준 스스로도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공과 사를 구분하며 절대 아내를 사업 미팅에 동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한서연은 그에게 사적인 영역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였다. 제주도의 공기는 서울과 달리 상쾌하고 평화로웠다. 핸드릭 회장의 별장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그림처럼 서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그들은 별장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핸드릭 회장 부부가 탄 비행기가 결항되었고 미팅은 다음 날로 연기되었다는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며 섬의 모든 교통편이 끊겨버렸다. 태준과 서연은 꼼짝없이 이 거대한 별장에 단둘이 갇히게 된 것이다. 밖에서는 세찬 비바람이 유리창을 때렸고 안에서는 벽난로의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펜트하우스와는 전혀 다른 아늑하고 고립된 공간. 그 낯선 공간감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감정의 둑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들은 와인 한 병을 사이에 두고 벽난로 앞 소파에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믿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거래라고 생각하고 항상 벽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들의 암묵적인 규칙을 깨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태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먼 곳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사람을 믿었다가 모든 걸 잃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후계자 자리를 놓고 사촌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첫사랑, 오수진의 이야기.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해 회사의 기밀을 빼돌렸고 그를 배신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진 남자에게로 떠나갔는지 그때 깨달았지. 사랑, 믿음, 그런 감정들은 결국 약점일 뿐이라는 걸. 비즈니스 세계에서 감정은 가장 불필요하고 위험한 사치품이야. 그래서 모든 걸 거래로 만들기 시작했어. 감정이 배제된 거래는 배신하지 않으니까. 당신과의 결혼도 그래서 시작한 거였고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고독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그의 화려한 갑옷 아래 숨겨진 여린 속살을 본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포겠다. 상처가 깊었겠네요. 그녀의 따뜻한 온기에 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은 어때? 그가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기대하는 법을 잊어버렸거든요.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갤러리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기댈 곳이 없으니까 스스로 단단해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약한 소리를 하면 정말로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요.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공유했다. 차가운 CEO와 꿋꿋한 큐레이터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사랑에 배신당한 남자와 세상에 내버려졌던 여자의 모습.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통해 비로소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다. 태주는 서연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빗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은 착각. 한서연. 그가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애틋함과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는 순간 서연은 저항 없이 눈을 감았다. 그것은 공식 석상에서 보여주었던 연기를 위한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오랜 망설임 끝에 마침내 서로에게 닿은 진실하고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들이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감사와 존경, 연민과 끌림,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키스 속에 녹아들어 폭발했다. 한참 후 그들의 입술이 아쉽게 떨어졌다.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세상은 더없이 고요하고 뜨거웠다. 계약은 아직 유효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그 종이 한 장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에 서명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의 하룻밤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강태준과 한서연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서로의 손을 잡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껍질을 깨고 그들은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평범한 연인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펜트하우스의 공기였다.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하던 공간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주말 아침이면 주방에서 함께 토스트를 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다가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기도 했다. 태주는 아무리 늦은 회의가 있어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고 서연은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처럼 기다렸다. 그들은 연기를 위한 데이트가 아닌 진짜 데이트를 시작했다. 파파라치의 카메라를 피해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고 허름하지만 맛있는 칼국수집을 찾아가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었다. 태주는 재개관한 서연의 갤러리에 가장 먼저 찾아온 손님이 되어 그녀가 직접 설명해주는 그림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업 브리핑처럼 경청했다. 서연은 태준의 세상에, 태준은 서연의 세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냉정한 CEO의 가면 뒤에 얼마나 외로운 소년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태준은 그녀가 연약해 보이는 외면 속에 얼마나 강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뜨거운 연인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행복 위로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기반, 즉 혼인계약서의 존재와 복수심에 불타는 오수진의 존재였다. 강민혁이 몰락한 후 오수진의 아퀼라 캐피털이 투자하기로 했던 프로젝트는 백지화되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2번 다시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지 말라는 차가운 경고를 날렸다. 사랑과 사업 양쪽에서 모두 버림받은 오수진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겼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고작 평범한 큐레이터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오수진은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강태준을 되찾고 싶다는 미련보다 그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에 잠식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세기의 로맨스가 거짓이라고 확신했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오수진의 그림자는 그들의 행복한 일상에 불쑥불쑥 나타났다. 그들이 단골로 가는 레스토랑에 우연히 나타나 아무렇지 않게 아는 척을 했고 펜트하우스로는 과거 둘만이 아는 애칭을 적은 카드를 담은 꽃바구니를 보내기도 했다.
태주는 그녀의 모든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했지만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태준의 과거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망령처럼 그들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나한테 이제 유일한 여자는 당신뿐이니까. 태준은 서연의 불안을 눈치채고 그녀를 더욱더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에 서연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런 사소한 방해 공작으로 무너질 만큼 가볍지 않았다. 한편 오수진의 조사는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혔다. 두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강민혁의 몰락과 함께 해고된 그의 옛 비서 중 한 명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돈이 필요했던 전직 비서는 오수진에게 흥미로운 정보를 흘렸다. 강태준 대표의 결혼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강민혁 부회장님이 지분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바로 그 시점에 터졌죠. 당시 저희 쪽에서는 분명 정략 결혼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강 대표가 그런 로맨스에 빠질 위인이 아니니까요. 정략 결혼, 그 단어에 오수진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그렇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강태준은 강민혁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서연을 이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사랑이 아닌 비즈니스를 증명할 문서, 계약서, 분명 혼인 계약서가 있을 거야. 그녀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그것만 찾아낸다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 강태준의 완벽한 사랑꾼 이미지를 대중 앞에서 산산조각내고 한서연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였다. 그녀는 즉시 정보원을 고용해 퀀텀 리프와 강태준의 집 주변을 맴돌며 계약서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 시각, 태준과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그날은 그들의 계약상 결혼기념일로부터 1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날이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서연이 태준의 품에 안겨 말했다. 1년 전 오늘 당신 앞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었는데 그 계약서 이젠 파기해야겠군. 태준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왜요? 자동 연장 조항은 없었나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니, 태준이 그녀의 품에서 반지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계약의 증표였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심플하지만 진심이 담긴 새로운 반지였다. 새로운 계약을 해야지. 기간은 평생. 조건은 오직 사랑. 그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한서연, 나와 정말로 결혼해 줄래? 서연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진한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완벽한 결실을 맺는 듯 보였다. 그들의 행복이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오수진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정보원으로부터 온 한 줄의 문자 메시지였다. 찾았습니다. 계약서 4본, 김 비서의 개인 금고에서 확보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오수진의 입가에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곧 화려한 동화에 막이 내리고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잔혹극이 시작될 터였다.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향해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강태준의 청혼 이후 세상은 온통 그들의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대중의 시선을 위해 연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진짜 행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더욱 굳건히 믿게 되었다.
언론은 곧 다가올 그들의 1주년을 세기의 로맨스가 이룬 결실이라며 앞다투어 특집 기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진짜 결혼식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아버지가 계신 요양원을 찾아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고, 태주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태도로 장인의 손을 잡고 서연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동화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1주년 기념일에 그들은 혼인 계약의 종료와 함께 진짜 부부로서의 시작을 세상에 알릴 계획이었다. 바로 그 1주년 기념일 아침이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젯밤 태준과 함께 1년 전 오늘을 추억하며 웃었던 기억에 그녀의 입에는 내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막 구운 토스트에 잼을 바르며 오늘 밤 그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업무 시간 외에는 잘 울리지 않는 비서실 직통 전화였다. 네, 김 비서, 무슨 일이야? 이 아침부터. 태준은 셔츠에 소매를 잠그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비서의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에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그의 표정을 본 서연이 무슨 일이냐는 듯 그에게 다가갔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뉴스 포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메인 화면을 가득 채운 충격적인 제목. 단독 세기의 로맨스는 50억짜리. 대국민 사기극 강태준 대표. 혼인계약서 전문 입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기사를 클릭하자 1년 전 그들이 서명했던 바로 그 혼인계약서가 스캔 파일 형태로 적나라하게 떠 있었다. 계약기간 1년을 한서연의 가족 부채 50억을 갚 강태준 이 상환한다.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관계를 연기할 의무. 모든 조항들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기사는 오수진이 제공한 악의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한서연을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태준에게 접근한 꽃뱀으로 강태준을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결혼마저 비즈니스로 이용한 냉혈한 사기꾼으로 매도했다. 과거 그녀의 아버지를 도왔던 후원자들의 명단은 그녀가 벌인 로비의 증거로 둔갑했고 그녀의 눈물겨운 희생은 치밀한 계산으로 왜곡되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진 것처럼 비난과 조롱의 여론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을 향해 찬사를 보내던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그들의 거짓말을 물어뜯었다. 퀀텀 리프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사상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니었다. 그룹 총수의 도덕성과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재기불능의 치명타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들을 향한 증오로 들끓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니 역대급이다. 한서연 저 여자 순진한 척하더니 결국 돈 때문에 몸판 거네. 강태준도 똑같다. 사랑까지 연기하는 소시오패스. 당장 CEO 자리에서 물러나라. 서연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에서 이명이 들렸다. 그녀의 가장 깊은 불안과 공포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진심,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더러운 스캔들로 전락했다. 서연아,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냈다. 만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내가 당신을 망쳤어.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그의 제안을 거절했더라면, 만약 그녀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그가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야. 그건 내 탓이야. 태준의 얼굴은 분노와 자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시작한 일이야. 내가 당신을 이 위험한 세상으로 끌어들였고 결국 지켜주지도 못했어. 이건 전부 내 잘못이야. 그는 오수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의 과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고립된 섬이 되었다. 창밖으로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휴대폰과 인터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정작 거시에라는 죽음과 같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날 오후 이사회로부터 긴급 통보가 왔다. 대표이사 직무정지 및 긴급경영위원회 소집. 사실상의 해임 통보였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평생을 바쳐 지키고 키워온 회사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텅 빈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어디가? 태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놔주세요. 그녀가 애원하듯 말했다. 이제 이 계약 끝내야 해요. 내가 사라져야 당신이라도 살 수 있어요. 모든 건 내가 돈 때문에 당신을 유혹했다고 하면 돼요. 그럼 당신은 피해자가. 닥쳐. 태준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소리쳤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양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정신 차려. 한서연, 지금 여기서 당신이 도망치면 우린 정말로 사기꾼이 되는 거야. 우리가 나눈 시간, 감정, 그 모든 게 진짜였다는 걸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하지만 세상은 믿어주지 않아요. 서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거짓말이 결국 우리의 모든 진심을 삼켜버린 거라고요. 그녀의 절규는 비수처럼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렇다. 시작은 거짓말이었다. 아무리 지금의 사랑이 진실이라 한들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원죄를 지울 수는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의 손가락질보다 더 아픈 것은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길을 잃은 자신들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었다. 거짓말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 거짓말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설 자리를 잃고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화려했던 동화의 성은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두 사람은 지독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채 함께 침몰하고 있었다. 폐허 속에서 밤은 길었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고립된 채 각자의 절망과 싸우고 있었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후회와 자책감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그녀가 사라져주는 것만이 태준을 위한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동이틀 무렵 서재에서 나온 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간의 피로와 절망으로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의 눈이었다. 그는 짐을 싸고 있는 서연의 앞에 섰다. 어딜 가려고? 당신을 더 이상 망가뜨릴 수 없어요. 내가 떠나야 해요. 도망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렇게 도망치면 뭐가 달라지지? 당신은 평생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숨어 살게 될 거고
나는 아내마저 지키지 못한 무능한 패배자로 기억되겠지. 오수진이 원하는 그대로 그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서연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 이대로 세상의 비난 속에서 사기꾼으로 기억되며 끝나는 길, 아니면 맞서 싸워서 우리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걸 증명하는 길.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후자를 선택할 거야. 혼자서는 못해. 당신이 필요해. 그의 눈동자 속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녀와 그들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한 번만 더 내 파트너가 되어줘. 이번엔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걸고. 그의 진심이 그녀의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신뢰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펜트하우스는 다시 그들의 작전 본부가 되었다.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었다. 태주는 즉시 김 비서와 가장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측근들을 불러 모았다. 직무가 정지된 CEO였지만 그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여론은 막으려 할수록 더 거세지는 법이다. 부인하고 변명하는 건 최악의 수야. 태준이 회의를 시작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다. 정면 돌파, 진실을 무기로 싸우는 거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파격적이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대중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라이브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계약 결혼을 했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그들을 속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입으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우리가 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계약이 어떻게 진짜 사랑으로 변해갔는지. 동시에 그는 오수진에 대한 방역을 준비했다. 오수진이 어떻게 계약서 4번을 손에 넣었는지 알아내.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면 그 증거를 확보해. 그리고 아큘라 캐피털이 최근에 진행한 모든 M&A 건을 샅샅이 뒤져. 그 여자도 깨끗하지는 않을 테니 태준이 전략에 큰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서연은 그들의 진심을 증명할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태준이 지원해준 갤러리 자금으로 후원했던 무명 작가들을 만났다. 그들은 서연 덕분에 꿈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기꺼이 그녀를 위해 증언해주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또한 아버지의 요양원을 찾아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책임지는지다. 아빠는 내 딸을 믿는다. 그들의 편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들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분위기는 살벌했다. 모두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담기 위해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 태준과 서연이 회견장 안으로 들어섰다. 굳게 맞잡은 두 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당당한 걸음. 그들의 모습에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태준이 먼저 마이크 앞에 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폭탄과도 같은 첫마디를 던졌다. 최근 보도된 저의 결혼에 대한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이토록 쉽게 인정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저와 제 아내 한서연은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맞습니다.
저는 당시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했고, 제 아내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 이기적인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기만하게 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기자들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그는 고개를 들고 곁에 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제 계획에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기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저는 제 아내와 정말로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 저는 한서연이라는 사람이 가진 진심과 강인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위기의 순간에 저보다 더 지혜로웠고, 절망의 순간에는 저보다 더 강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 시작한 이 관계가 제 인생을 구원하는 진짜 사랑이 될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변명이자 저의 모든 진심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장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다음은 서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 또한 제 선택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한 남자의 인생을 망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것은 퀀텀 리프의 강태준 대표가 아니라 그저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진솔한 고백이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태준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야기한 이번 정보 유출은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을 품은 한 개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오수진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강민혁의 전 비서에게 돈을 건네고 계약서 사본을 빼돌리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어서 그녀가 아퀼라 캐피털을 통해 저지른 각종 불법 M&A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연이어 화면을 채웠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진실을 무기로 사용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현명하신 기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 사기극이 아니라 한 개인의 불법적인 복수극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태준과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더욱 굳게 잡은 채 모든 카메라를 당당하게 마주했다. 세상이 그들을 용서할지 아닐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가장 거대한 폭풍우를 함께 뚫고 나왔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하루아침에 국민 사기꾼으로 전락했던 강태준과 한서연은 다음날 비극적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여론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솔직함과 서로를 지키려는 진심에 감동했다. 물론 일부 비판적인 시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대중의 거센 분노는 그들의 복수극을 주도한 오수진에게로 향했다. 오수진의 몰락은 신속하고 철저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녀의 모든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녀는 결국 기업 정보, 불법 취득,
뇌물 공여,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진심을 짓밟으려 했던 그녀는 결국 자신의 욕망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다. 퀀텀 리프의 이사회는 태준에게 즉시 복귀를 요청했다. 회사를 2번이나 거대한 위기에서 구해낸 그의 리더십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만장일치로 대표이사직에 복귀했다. 그의 자리는 이전보다 더욱 굳건해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기자들은 더 이상 펜트하우스 앞을 지키지 않았고 세상은 새로운 스캔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에서 멀어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그날 밤 태준과 서연은 펜트하우스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1년 전 그들의 기묘한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혼인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긴 얇은 종이 몇 장.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서연이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후회해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단 한순간도요.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저는 아마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녀의 대답에 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벽난로에 불꽃 속으로 던져 넣었다. 종이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검은재로 변해갔다. 그들의 거짓된 시작을 상징했던 계약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과거의 족쇄가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다. 이제 저 서류는 우리한테 아무 의미 없어. 태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하지만 난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어. 무슨 계약이요? 기간은 평생. 조건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 위약금은 서로의 행복을 빼앗는 것.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새로운 반지에 입을 맞추었다. 나와 함께 이 계약을 평생 지켜나가지 않을래?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은 세간의 예상과 달리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다. 장소는 화려한 호텔이 아닌 재개관 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아름 갤러리였다. 하객은 양가 가족과 김비서처럼 그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다. 신부 입장곡이 울리고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얀 버진 로드 위를 걸었다. 그녀의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남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 대신 오직 서연만을 담은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다. 먼저 태준이었다. 나 강태준은 오늘 내 아내가 될 한서연에게 서약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수많은 조항과 조건이 달린 차가운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나의 유일한 계약 조건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함께 웃고 당신이 울 때 가장 먼저 눈물을 닦아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평생. 이 마음 영원히 갱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살짝 떨리고 있었다. 나 한서연은 오늘 내 남편이 될 강태준에게 서약합니다. 저는 과거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저는 저의 진짜 미래를 찾았습니다. 서류 위에는 펜으로 제 이름을 썼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 심장으로 당신의 이름을 새깁니다. 세상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기꺼이 저의 방패가 되어준 당신에게 이제는 제가 당신의 가장 아늑한 안식처가 되어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서약에 하객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반지를 교환하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입을 맞추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뜨거운 진실을 품게 된 사랑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에필로그. 2년 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거실에서는 2살 배기 남자아이가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까르르 웃으며 매달리고 있었다. 시우야, 아빠 힘들겠다. 이리 와. 서연이 웃으며 아이를 불렀다. 하지만 아빠가 된 강태준은 조금도 힘든 기색 없이 아들을 번쩍 들어 목마를 태워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행복한 아빠의 미소만이 가득했다. 괜찮아. 우리 아들 덕분에 매일 운동하는데 뭐. 그는 아들을 목말 태운 채 창가에 서 있는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서연의 배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불러와 있었다. 둘째 아이가 찾아온 것이다. 아름 갤러리는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서연은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큐레이터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퀀텀 리프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섰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몇 년 전 태준이 홀로 서서 고독하게 바라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 차가웠던 유리의 성은 이제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무슨 생각해? 서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태준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생각 그 끔찍했던 계약서. 아니, 그는 미소 지었다. 내 인생 최고의 거래를 했던 날. 그의 말에 서연도 행복하게 웃었다. 차가운 CEO는 계약 결혼 후 진짜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고 그들의 세상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